보상을 기하는 개별 교과목 강의 계획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학기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커리큘럼 전쟁센터 김진도 팀장입니다. 오늘 워크숍은 학문 단위 전공교육과정 개별 교과목 기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교과목에 대한 질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2015학년도 교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 계획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순서, 좋은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15학년도 강의 계획서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를 커리큘럼 인증센터 김민영 주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리큘럼 센터 김민영입니다. 오늘 워크숍에서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 작성법을 저희 센터장님이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 두 개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5학년도 그 중앙대학교 강의계획서 분석 결과인데요. 이거 발표하기 전에 저랑 같이 이제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까요? 교수님들이라 안 하시려나?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마지막입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셨네요. 네. 여기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가위바위보를 한 이유는 상당히 딱딱합니다. 이거 워크숍이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실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측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커리큘럼 센터는 교수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상품을 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질 관리라고 하는 거를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면은 결국 교수님들한테도 좋은 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누가 실력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그만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계획서 분석 목표 및 기대 효과, 그다음 질관리 프로세스, 분석 모델, 분석 대상 검증, 분석 결과, 아주 딱딱한 겁니다. 일단 이제 강의 계획서 결과를 통해서 교육의 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강의 계획서 하시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중요한 듯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형식적으로인 그런 게 이제 지금 현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커리큘럼 인증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오더가 내려온 게 이제 강의 계획서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저희에게 분석을 해보라고 이제 얘기가 되면서 이제 지금 강의 계획서 분석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에 예비 인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이제 질관리 프로세스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강의 계획서 작성만 하고 그냥 끝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선순환적인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질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작성을 하고 나서 강의 계획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 모델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 결과 피드백 얼마 전에 개별 메일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피드백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오늘 워크숍을 지금 이제 분석 결과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조금이나마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도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강의 계획서 수정 보완을 이제 11월 19일까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남은 게 이제 강의 개선 보고서, CQI 보고서라고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CQI 개선 보고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CQI 요폴에 이제 CQI 개선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요, 2016년 2학기 때 이제 강의 계획서 그거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작년에 썼던 CQI 보고서가 뜰 겁니다. 그럼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다시 재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화를 하면은 조금 더 학생들한테 더 좋은 강의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 센터의 이제 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작년에 이제 그 총장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분석을 하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강의 계획서 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한 달 만에 나오긴 해야 되는데 참 그때 막막하면서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모델인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강의 계획서 분석을 하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강의 계획서가 되게 한 10장 정도의 강의 계획서를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받을 때. 그 당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그 학기 내내 그 강의 계획서는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 시간에 강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고 끝나면 또 뭐를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사슬처럼 그렇게 체인처럼 그렇게 한 강의 계획서를 보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만약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의 계획서가 이제 다시 요번에 커리큘럼 인증원에 다시 오게 되면서 이제 그걸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해외 자료도 좀 찾고 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의 계획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헌이나 이런 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만들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분석 툴들이 있는데, 저희들 관점은 이제 학습자 관점에서 분석을 하자면, 왜냐면 강의 계획서 수요자가 교수님들이 아니고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관점에서 분석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분석자는 대학원생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향후에도 대학원생들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하다 보면은 이게 평가가 되게 이제 들쑥날쑥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정량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 단위 보편적 분석,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일단 이 강의를 듣기 전 단계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 강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학생들이 모든 학문 단위에 있는 학생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 강의 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얼마나 충실한지 잘 작성됐는지를 좀 보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이 4가지 분야로 하긴 했는데, 결국은 얼마나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잘 채워졌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졌고요. 잠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형식, 구체성, 충실성, 학습자 지향성에서 분석 항목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전부 정의를 했고, 그 다음 요거에 따른 이제 5점 척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모델이 어떤 포인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너무 복잡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형식, 구체성, 충실성, 학습자 지향성에서 형식성은 이제 작성 비율입니다. 내용의 적합성은 뭐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실 건데요. 강의 계획서에 그 대한민국 뭐 그 적는다든지 엉뚱한 거 적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면서 이제 발견을 하긴 했거든요. 예, 또 어떤 교수님들은 전화 와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자기가 적고 싶은 거 적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맞게끔 적기 때문에 이 점수는 거의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성 비율입니다. 뭐냐면
작년에 이제 그 분석 모델을 만들 때 제가 샘플을 몇 개를 뽑았는데 너무 공단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형식적인 면에서는 작성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칸만 채우면 이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체성은 항목을 양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는 양적으로 많은 점수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충실성은 뭐냐면은 필요한 내용을 충실하게 기술해야 된다. 이것도 길게 많이 쓰면은 또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자 지향성, 가독성하고 학생 참여인데 이것도 가독성도 거의 드리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참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할 때 강의 계획서 명확성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점수를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크게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가지에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잠시 이제 샘플을 보시면 이거는 거의 제일 잘한 이제 강의 계획서인데요.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많이 채워졌습니다. 그럼 점수 많이 받게 돼 있고요. 그게 뭐 꼭 많이 채운다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이제 여기 뭐 목표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분화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세분화된 데서 다시 이제 세분화해서 1, 2, 3, 4 이렇게 붙여져 있고 또 이 형식 그 뭐지 좀 더 이제 추가로 몇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다라고까지도 적은 이런 강의 계획서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강의 계획서도 있습니다. 그 가장 일반적인 평균적인 강의 샘플은 이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좀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적으면은 점수를 많이 얻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전공 분야별의 어떤 특성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에 계속 조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은 이제 2015학년 1학기, 2학기를 한꺼번에 해서 5,500개 정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신뢰성 분석을 했는데 9.49라고 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의 계획서 실태 분석은 그냥 내용 많이 채웠나 안 채웠냐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강의 계획서 평가 결과 강의 계획서 명확성하고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보니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 값이 이제 2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의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좀 재밌는 결과를 이제 얻어냈고요. 이 도표인데요. 이게 보면은 거의 이 베타 값에 가깝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재밌죠. 학생들이 한 거랑 우리가 한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재밌는 건 이쪽에 줄반장 얘를 포함해서 이제 줄반장으로 이제 줄을 세워놨잖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고 보면 이제 우리 5점 쳤기 때문에 20점을 받은 건 1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0점이 없어요. 20점 받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채우면 그냥 20점 그냥 올리기만 하면 20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의 평가 결과값인데 아무것도 안 채워도 4.5점을 받는 교과목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 도표가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만 해서 이제 샘플로 한번 봤더니 거의 실기 과목들이 이제 70% 주로 이제 인원이 작고 애들이 작으면은 그만큼 이제 조금 그냥 그 현실하고 상관없이 강의 계획서가 비어져 있더라도 점수를 후하게 준 그런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형식, 구체성, 충실성, 학습자 지향성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형식은 80점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학습자 지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점수를 받는데 구체성하고 충실성이 이거는 조금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조금 약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균 이하 그룹하고 평균 이상 그룹하고
이제 갭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거저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 그룹하고 평균 이하 그룹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채우면 그냥 80점, 90점 다 받으시는 점수인데 안 채우는 과목들도 반 이상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충실성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세세한 강의 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시사점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직급별로 보면 조교, 부교수, 교수 이 순으로 이제 높았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상식대로 그냥 결과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 구분별로 보면은 교양, 교직 전공, 그다음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재밌지 않으세요? 구분인데 전공만 지금 다 이제 뒤에 지금 줄줄이 또 줄반장을 세워놨거든요. 그만큼 이제 요 교양 쪽은 작년보다 점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금 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이제 조금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공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전공 부분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우리 그 커리큘럼 인증 요번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혁신을 좀 결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전공 관련돼서 이제 추출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위 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전임 교원분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하위 그룹은 이제 비전임 교원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이제 결과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택, 인상 실습, 무크 이론, 실험 실습, 실기 이렇게 점수로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우리 강의 계획서를 할 때 가장 이제 그 했던 게 뭐냐 실기 과목이나 우리 이론 보통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계획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실기 과목들이 좀 많이 부실한 거를 좀 저희도 느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임상 실습하고 실험 실습하고 실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다 같은 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단과대에서 개설이 됐냐에 따라 갖고 이제 임상 실습, 실험 실습, 실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잠시 이제 같은 실기인데 아까 이제 보여줬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과에서 조금 이제 강의 계획서를 할 때 관리를 좀 한 학과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강의 계획서를 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이제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보고 리뷰하고 아까 교양이 또 높았었잖아요. 교양이 높았던 이유가 이제 좀 공동으로 강의 계획서를 좀 같이 보고 한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중실기인데요. 실기 과목들 실험 실습에 대부분 보면 아까 봤던 이제 하 과목들이 대부분 많았는데 실험 실습도 한 요 정도만 작성을 해주셔도 어느 정도 이제 중간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실험 실습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강의 계획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것까지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강의 계획서 칸이 있으면 칸을 좀 충실하게 좀 많이 채워주십사. 그게 저희의 지금 단기적인 목표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10% 워크샵도 만들고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다음으로 강의 계획서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딱딱한데 그 교수님들의 그 바라보는 열기가 상당히 뜨겁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할 때 따로 이렇게 가위바위보 상품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민영 주임한테 특강료 안 나가거든요. 자비로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좋은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 계획서 작성법이라는 주제로
커리큘럼 인증 센터장 유정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를 맡고 있는 이정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강의를 위한 강의에 있어 자선법입니다. 먼저 저희 인지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학과 인생에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너무나 용기 보여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저도 교수지만 변호사들이 매 학기마다 강의 개설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개설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교육 문서 혹은 교육과정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의 흔적이 담긴 문서가 이 강의 계획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그 고민의 흔적하고 또 우리 작은 수고가 뭉쳐져가지고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굉장히 큰 의미로 교육적 연대가 맺어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준비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는 이제 작성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가 어떤 모습을 띄어야 하는가를 잠깐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귀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귀찮은 일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학습자 입장하고 강의자 입장에서 제가 유익한 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실제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강의 개설을 작성하게 되느냐를 이제 드릴 텐데요. 제가 중대에서 쓰고 있는 포맷을 가지고 항목별로 제가 알고 있는 팁을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의 개수는 코र्스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해당 강좌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은 아까 주임 말씀했지만 해당 강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이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코스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한 교수님들은 너무나 전문 지식이 뛰어나고 또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강의 개설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 안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솔직히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강의 개설가 설사 그냥 충실하게 작성되지 않더라도 교육 활동을 하시는데 아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소홀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내용과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강의 개설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친절한 임자씨 영화 아시죠? 친절한 안내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행 하시는 다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특히 해외여행 나갔을 때 저도 옛날에 굉장히 걱정 불안 많이 컸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어떤 명확한 안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있는 경우라면 초보 여행자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가거나 어떤 어려운 길을 갈 때 정말 흥분감과 기대감으로 여행에 임할 것 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초보 여행자라 생각을 하시고 우리 초보 여행자 학생들에게 상세한 명확한 안내를 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과 걱정 대신에 흥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역할은 친절한 안내자가 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또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강의 개설가 어떻게 이제 모습을 띄어내가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목표 내용, 교사수 방법, 평가인데요. 이건 교육의 4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에 이 4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빨간 글씨 이제 연계성 부분입니다. 실제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를 쓰실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제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국어과는 아니지만 한번 연결해봤는데 좌측 상단이 뭐냐면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좋지 않은 사례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그 강의 목표가 제가 만든 겁니다. 임의적으로 글쓰기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 그 글쓰기의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단문이냐, 중문이냐, 장문이냐라고 설정을 해봤고, 글쓰기 방법은 그 글쓰기 관련된 강의, 그리고 글쓰기 전시, 그리고 글쓰기 관련된 좀 긴 글쓰기겠죠. 논술 팀 프로젝트를 정을 했고, 또 평가에서는 그 글쓰기 짧은 형태인 시, 그다음에 약간 뭐 논란 여전히 있지만 수필도 해당될 것 같고, 또 논술 시험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결성 부분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연결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일관된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측을 보시면요, 똑같은 강의 목표거든요. 글쓰기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게 이 빨간색과 보라색과 여기 조금 진한 빨간색, 초록색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요, 분명히 목표에서 글씨라고 했는데 목표에 없는 말하기와 읽기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법을 보시면 이게 정말 글쓰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고요. 특히 캠 프로젝트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평가인데요. 평가를 보시면 일단 듣기는 어느 목표도 내용도 방법도 없습니다. 듣기는. 그 읽기 경우에도 여기 내용에는 있지만 그 목표에도 없고 방법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많이 놓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때 한 번쯤은 작성하신 다음에 이게 다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신다면 좀 더 질도 높은 강의 기획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강의 기획서가 학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에게는 학생들이 그 16주 기간에 모든 그 일정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학습 진도를 맞출 수 있고요. 또 준비를 할 수 있는 매니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강의 기획서에서 강의서 따라서 교수님들이 일정날 수업을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저를 신뢰하고 더 교감을 할까요? 그걸 많이 돈독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강의 기획서를 통해서 그 학생과 교수자 간의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직접 면대면으로 보지 않아도 강의 기획서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강의자인데 강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면 아무래도 결과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체계적인 강의 설계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학생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언급한 것 같은데 일관성 없는 그 강의자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기획서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하신다면 또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면 일관성 있는 강의 운영 가이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말씀드렸는데 강의 기획서가 잘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이메일 받았는데요. 저는 잘 충실히 쓰는 편인데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프로젝트 어떻게 하죠? 그리고 상대 언제 할 수 있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실한 강의 기획서가 작성이 된다면 그 강의 지도와 관련된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강의 기획서를 쓰시게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포맷은 저희 현재 그 포털에 쓰고 있는 핵심 구성 요소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목표 및 성과인데요. 여기에는 강의 설명, 학습 목표, 학습 성과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진행 정보인데 강의 진행 방식하고 교재, 수업 자료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학습 평가 방법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수업 일정 16주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거를 제가 하나씩 이제 제가 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 제 실제 강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강의 학습 목표 및 성과에 해당되는 첫 번째 부분이 강의 설명인데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게 이 강좌를 왜 개설했는지, 개설 목적하고 강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핵심 키워드로 작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지 않고 논문 쓰실 때 앞부분에 초록이 있지 않죠? 초록의 행동으로 그 논문에 대한 핵심 내용만 아주 정명부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현재 사범대학교 체육교과 소속인데요. 제가 체육교과 교재문제법 수업을 2학년 이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제 코스웍에 가담되는 건데 제가 두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을 보시면 중등학교 체육교사가 갖춰야 체육과 교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교재 연구에 기반한 수업 운영을 함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개설 목적을 제가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제가 이 과목을 탐구 활동하고 실습 활동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길게 쓸 필요 없고요. 아주 취약된 내용만 간단하게 쓰시면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때,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목표인데요.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학습 목표와 뒤에 나오는 학습 성과가 있습니다. 학습 성과.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강의 목표를 생각하고 썼어요. 원래 강의 목표와 학습 목표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뒤에 학습 목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학습 목표 성과를 구분하는 건요, 저도 교육학 전문가이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성과는 성과대로 쓰고 이 학습 목표는 강의자 입장에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두 번째 줄에 교수자가 해당 강좌 동안 어떤 내용을 가르칠 건지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와 성과를 이제 작성하실 때 여기 교육학 정보 아니신 분도 많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은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교육학 이론이거든요. 블루메란 학자가 우리 교육 목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틀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이 틀의 역할과 의미가 있는데요. 이 좋은 게 뭐냐면 교수 학습 내용에 명료한 길라잡이를 해주게 합니다. 두 번째는 교수 학습 내용의 균형성과 체계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굉장히 좋은 틀인데요. 그 틀을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실래요? 네네. 블룸이 우리들에게 제공한 틀이 뭐냐면 목표의 영역하고 목표 수준입니다. 왼쪽은 목표 영역이고 여기는 수준인데, 목표 영역은 세 가지로 인지적 영역, 신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모든 강좌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영역입니다. 신동과 정의는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목표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목표 수준이 기억하기이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창조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강좌를 가르치실 때 이런 영역하고 목표 수준을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학습 목표를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최선의 예시는 아니고요. 그냥 적절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적절한 예시라고 갖고 왔는데 제 수업에서 쓰고 있는 틀인데요. 아까 블룸이 얘기한 목표 영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까만색과 파란색,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데 까만색은 인지적 영역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 이론적 지식이라고 제가 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동도 마찬가지인데 현장 연구 능력, 그리고 정의적 영역도 탐구적 태도라고 이렇게 한 번 더 포인트를 해준 거죠. 그런 다음에 관련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게 차이점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제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적절한 예시를 이제 가져왔어요. 똑같은 과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블룸이 얘기한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았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목표의 영역이 아까 세 개의 영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목표 수준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차이를 아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런 틀을 맞춰 주신다면 아무래도 강의의 진행과 강의 질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인데요. 성과 부분이 가장 작성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성과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행동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목표보다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는 거 그리고 목표보다는 목표는 약간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는 좀 약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행동 지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학습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서 작성을 하실 때 대조하시면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지적 영역에서 처음에 이제 여기에 이론적 지시라고 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다시 만든 거죠. 이론적 지식에 맞는 학습 성과를 저는 기획 및 분석 능력이다라고 한 거고요. 아까 여기는 제가 현장 연구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현장 연구 능력에 맞는 목표에 맞는 성과를 저는 실행 능력이라고 본 거죠. 여기는 상부적 태도였는데 반성적 태도라고 명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요,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되어 있고요, 구체화되어 있고 굉장히 측정 가능한 그리고 가시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놓친 게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학습 목표에서요, 여기 마지막 부분이 또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강의 개수를 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은 강의 내용과 관련 없는 그러니까 출결. 제가 컴퓨터에 서툴어가지고 여기 마지막에 지금 이제 정책 영역을 쓰실 때 간혹 몇 분들이 이제 이거를 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출결이나 태도로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정책 영역의 목표는 강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교재를 분석하고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하시고 제가 놓쳤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이죠. 강의 진행 정보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16주 동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기술하는 건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상세할수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포맷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5가지 제가 진행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강의 토론, 학교 현장 체험, 개인 수업 시연, 팀 추천 수업 시연, 수업 분석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추가 설명을 보시면 말 그대로 추가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을 체험할 때 중등학교 학생들을 방문해서 학교 현장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놨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보여드리면 이 경우에는 3일 1조가 돼서 팀 지침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 친절하게 좀 안내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가겠습니다. 과제가 또 이제 쉽지 않은 또 항목인데요. 평가 못지않게 학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많이 묻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인데요. 학생들이 금방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그 과제를 작성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팁인데요. 과제를 쓰실 때 과제를 왜 하는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 제출물은 뭔지, 산출물이 뭔지, 제출의 언제를 명시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과제 목표를 쓰실 필요가 있는데 애들이 의외로 굉장히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패션 각도를 갖고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해주면 우리 굉장히 과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많이 많더라도 불만이 덜 하고요. 굉장히 만족감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쓰고 그 전에 여기 계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시간 강사나 몇몇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제에 대해서. 또 오해가 뭐냐면 학생들은 과제 수가 적을수록 좋아한다 라는 이제 오개념,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적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싫어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학생들은 과제 수가 적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쉽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뭐냐면 과제 수보다는 아까 과제 수의 목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동의가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과제 수가 많아도 굉장히 기뻐하고 저한테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학점수가 있잖아요. 학점수가 있는데 1학점 경우에는 이제 과제 수가 많으면 곤란하겠죠. 반대로 3학점 경우에는 또 너무 과제가 너무 없구나, 너무 또 학생을 배려하셔서 힘들까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만 과제를 하시고 나머지 과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제 균형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적절한 과제 수와 수준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과제의 형식인데요. 아까 수업 진행 방식에서 과제에 해당되는 과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장 체험 보고서 1회, 개인 수업 시간 1회, 팀비칭 1회입니다. 그래서 보실 게 뭐냐면 이 목적, 방법, 제출 내용, 제출입니다. 또 목적, 방법, 제출 내용, 제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보시면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라. 저는 얘기하거든요. 여기 다 있으니까 보고 와라. 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30년, 40년에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이게 아이들한테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마지막 파트인데 강의 진행 정보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교재만 쓰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것만 쓰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는 것만 적도라도 쓰시는 것만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네, 평가 방법인데 평가 방법도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짚어야 할 게 뭐냐면 평가 원리인데 이미 알고 계신 건데 추천 평가 이론에 이제 교수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평가하시는 내용은 반드시 이전에 가르치신 내용과 강의한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나 평가하시는 반영 비율이 이전에 가르친 강의 비율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한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그거는 암시적으로 강의객 50%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셔야 합니다. 물론 뭐 50대 50으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균형을 가지시고 강의 평가 내용과 평가 기준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가의 오류를 준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가를 하실 때 주의하실 두 가지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강의 목표와 무관한 평가 내용 혹은 강의 내용과 강의 내용이 없는 평가 내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다 아시는 거라고 믿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 수준에서 단순 단계의 집필 시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변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에 맞는 집필 시험이 아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고차원적인 집필 시험을 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 제가 이 부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을 진술하실 때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뭐 학습자 지향이다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학습자 지향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세부 팁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평가 방법의 안내가 상세할수록 좋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습 유형, 학습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고려한 평가 방법과 도구가 다양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단 시간에 배워도 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학습 유형인데요. 어떤 친구는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발표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방법, 집필 시험으로만 평가가 된다거나 혹은 특정 방법으로만 발표로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정한 평가 기회가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 유형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시고 도구도 기왕이면 다양한 걸 가져오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정당한, 아니, 공정한 평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제 참여도와 평가 관련 비율의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에 얼마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느냐, 그 참여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도 비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하는데 한 3주 걸렸는데 한 5%, 뭐 1%는 상식적으로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고려하셔서 평가를 결정하실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항에 평가를 낼 거냐, 또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교수님이 하실 거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평가하실 것인지 사전 예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얻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현장시험 보고서, 개인 수업 시험, 팀비춘 수업 시험 이렇게 5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비율도 제가 과제 참여도에 그 비례해서 뭐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팁은 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시면요. 저는 출제 범위 맨날 물어봅니다. 맨날 애들이 미리 써놨고요. 문항 유형 이렇게 낸다, 서답형이다, 서술형이다, 문항수 나온다, 문항당 몇 점이다 라고 암기를 하고 있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필고사 이외의 평가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평가 기준만 안내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과제입니다. 과제에 따라서 제가 어떤 내용을 평가할 건지, 몇 프로인지, 25를 쪼개서 몇 프로인지,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행평가도 어떻게 할 건지, 동료평가와 교수님 평가 같이 한다, 평가 기준은 뭐다, 반성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안내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문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여기에 맞게 그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그 학습 동기가 올라가는 걸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수업 일정인데요. 그 수업 일정은 그 16주에 해당되는 수업 주제하고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학습 과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별거리를 포함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출 과제를 이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 강의 계획서 중개 포맷에 없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포맷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주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리키는 학문적 이론의 그런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강의 계획서에 넣지는 않지만 옆에 여백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수입과 교재 연금 지도법이라는 단어명을 넣고 범위하고 이 위계를 새로운 위계를 결정합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제가 16주 강의 계획서에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거지만 제가 임의로 가리키지 않고요. 어떤 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조금 더 알찬 강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참조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그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첫 번째 수업 주제 내용을 제시할 때는 이별거리를 제공하시는 게 예습을 유도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습 과제는 특히 애들이 굉장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예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면 아까 교수 과제인데요. 제가 어떤 그 활동을 수업에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뒤에 샘플이 있기 때문에 뒤에 샘플을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상 신분증을 다 가져오지 않았어요. 몇 개만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주가 있죠. 주가 있고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두 파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고요. 이 두 파트, 첫 번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별거리를 해주면 애들이 그 해당 주마다 그 예습을 물론 다 하진 않겠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제를 보시면 제출 과제가 있는데 저는 그 해당 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일일이 가격 때 얘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미리미리 제출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인데요.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주 제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애들한테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꼼짝없이 이걸 가게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대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저를 믿고 따라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좋은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내용을 가지고 좋은 강의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두 가지만,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의 순서를 절대 임의로 바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지 이의를 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건데 가리길 수 없는 과제를 즉흥적으로 주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들이 표출은 안 하지만 굉장히 당황해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걸 꼭 지키시면 여러분이 아마 충실한 강의를 당연히 쓰실 것 같고요. 아마 좋은 평가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저희 기초 인턴 심사받는 학과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월 26일 날 학과장님 모시고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상 좀 촉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각 학과에서 이제 자체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이제 내일까지 명단을 저희들한테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일부 학과가 아직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 여기 오셨으면 그 참여하는 학과에 이제 내부 심사위원 1명, 그 다음에 이제 외부 1명 그렇게 해서 명단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활동은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심의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교과목 강의 계획서 제출입니다. 11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교수님에게 메일로 안내가 나왔을 겁니다. 상중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는 필수적으로 보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은 이제 되도록이면 좀 보완해 주십사라고 이제 저희들이 메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월 19일까지는 이제 다 수정 보완이 되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과에서 이제 인증보고서하고 위원평가서를 이제 11월 31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요것에 따른 인증보고서라든가 평가서 양식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학과장님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강의 개선 보고서 평가서 제출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번 2학기에 이제 강의 교과목에 대한 개선 CPI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거 갖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심의 내용과 이제 평가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간단한 일정을 마치고요. 지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강의 분석, 강의 계획서 분석 내용과 또 이제 작성 방법, 그 외에 이제 커리큘럼 인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강의 계획서 제출하라는 11월 19일 거요. 예. 그거는 CQR을 하고 싶은 그거를 신청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지금 1월 19일까지 이것은 강의 계획서 지금 메일로 안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 교과목 본인이 이제 하신 과목에 대해서 상중하를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수정 보완해서 저희들이 1월 19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 11월 19일? 아니 11월 19일.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은 없고 중이 이제 대부분이 지금 있으신 분들, 예. 그럼 그분들도 전부 다 개선을 해서 내야 된다는 건가요? 필수는 아니고요. 자발적인 수정입니다.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나요?
점수로 보면은 학과 인증이 60점이고 이제 개별 교과가 40점에서 학과 인증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정을 아무도 안 하셔도 학과 인증에는 별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개별 교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나간 상에서 또 최상 그가 있거든 80점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교과목들은 CQ에만 80점이 넘으면은 이제 개별 인증 교과목 인증이 이제 돼요. 인증이 되면은 이제 개별 교과목마다 그 교육 업적 점수가 2점씩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거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 말고 이제 중이나 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만약에 수정 보완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그 점수를 반영을 해서 이제 인증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해주시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고 안 해주셔도 큰 상관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저 영어 강의 하면 영어 네.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네. 아까 양도 꼭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어 강의 계획서 샘플이나 영어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도 좀 주시면 네, 그럼 제가 이제 요거 할 때 나중에 이제 우리 동영상하고 이 자료를 같이 드릴 건데요. 그 영어 강의에 대한 샘플도 같이 그 상 같은 경우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의 샘플도 되게 좀 잘 적어 놓은 것들도 또 계시고 그러시거든요.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9일 날 메일을 보내주셨던 것이 학급에 관련된 2015년도 2학기의 강의 계획서를 근거를 두고 보내주신 건가요? 아니요. 1학기, 2학기 다 보내드렸고요. 네네. 1학기, 2학기 다 보내줬고 모든 과목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뭐 저만 못 받았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전체 교수님 네, 다 예. 전체 교수님이 아니고 우리 인증하는 학과에 이제 개설된 교과목들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미술학부인데요. 네, 미술학부 네. 못 받았나요? 네, 저는 다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안 받았으면은 만약에 문제가 없었던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네. 하신 거에 대해서 한 이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였었는데요. 네네. 그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거고 지금 이미 그 자료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그 미술 조사학과 네, 다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달라는 거죠? 예, 11월 19일까지 네. 그 지금 강의 계획서 입력하시는 거 있지 이 네. 클래스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완하시고 그다음 보완했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보완한 걸 갖다 다시 우리가 분석 점수를 낼 거거든요. 그 점수를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6년도에 강의 계획서를 다시 컨트롤한다는 건 아니시고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거 2015년도 조금 수정 보완해야지 이제 내년도 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역사 기능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거로 이제 인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여쭤보시면 네. 학생들이 강의 계획서에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얼마나 참고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는 갖고 계신가요? 얼마나 필요로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개선하고 나서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결과로 보면은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는 예술대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그거를 필요하지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예, 그 시기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어야지만 이렇게 균형적인 발전적인 아니면 너무나 소류적인 그 페이퍼만 양성하는 것은 아닐까 반복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실기 과목들 중심의 이제 어떤 강의 계획서를 제가 샘플로 아까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최소한의 좀 가이드를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입장인 거죠. 대부분의 이제 그 실기 과목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형식 면에서
상하고 그 평균 이상하고 이하로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제 거의 채우기만 하면 드리는 점수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평균 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회 샘플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학생들한테 가이드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샘플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CQI 보고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자료는 나중에 주실 건가요? 아 여기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요. 예, 참고 자료에 보시면 CQI 양식하고 그 작성된 샘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지금 그 샘플보다 조금 간소화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교수님들이 최대한 이제 부담 안 느낄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못 들은 상황에서 저는 이메일을 느닷없이 받고 무슨 과 있습니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인증을 받으면 지금 강의 계획서만 잘 써서 내면 되는 건지 그 다음부터 어떤 작업을 그 해당 교수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을 그냥 뭐 상조가에서 준 받아서 뭐 보완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무난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겠다고 저희가 또 강의 계획서를 신경을 써서 더 작성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저번 주 초에 이제 저희 설명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학과장님들한테 이제 다 설명회 자료를 다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전달 과정에서 아직 그 좀 늦게 결정된 학과도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된 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이제 메일이 그 워크샵 일정에 맞춰서 나가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학과부 인증 60점하고 그다음 개별 교과 40점 이렇게 인증 점수로 배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보고서를 적어야 되고 이제 개별 교과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하고 그 CQI 보고서 이 두 가지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초 인증, 개발 인증, 성과 인증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성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요번에 이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강의 그 과목당 2점 드린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초 인증을 받으시는 거고 기초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인증으로 들어갑니다. 개발 인증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또 2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성과 인증 가면은 또다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초 인증에서 인증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단계도 그 교원 업적 점수에 또 추가 점수를 받기는 힘든 구조인 거죠.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계속 이제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 컷을 통과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평균이라도 뭐 어떤 기준에서 보면 평균이 아닐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만 채워주시면 평균으로 잡았고 지금 아까 이제 상 같은 경우 거의 최상점의 이제 점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애들한테 자세하고 이제 좀 설명된 그런 강의 계획서면은 어느 정도 통과가 가능하고요. CQI 보고서도 아마 예상으로는 작성을 안 해주시는 과목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작성을 해주시면 웬만큼 이제 통과되게끔 그렇게 이제 좀 그렇다고 그냥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시고요. 정말 이제 어떤 진정성 있게만 그 좀 애정을 가지고 쓰신다면 충분히 이제 인증 통과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끝나고 제가 다시 또 개괄해서 설명드릴까요? 시간 되시면요. 예. 상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상은 자유게 정말 잘 해주시면 정말 고마운 거지. 아니 상인데 뭐 원하실까봐 누군가가 아니 우리 지금 다 상임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시면 좋죠. 그 상임 교수님들은 조금만 수정을 하시면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요 그 인증을 받을 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하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상이나 중 정도 지금 받으신 분들이 조금만 더 넣으시면은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요번 기초 인증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처음 진행하실 때 받으시는 게 개별 교수님들은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면 기초 인증을 못 받으면 개별 인증 이때 해당 대상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점점 누적 개념이라서 나중에는 이제 성과 인증까지 가는 데는 좀 많이 추려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은 계속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하면 이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하고 이제 아까 영어 샘플하고는 저희가 이제 다시 그리고 오늘 했던 동영상하고는 저희가 다시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동영상 정리되면 아마 다음 주 말 정도쯤에는 배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게 계시면 저희 인증센터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되고요.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오늘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혹시 주차권 확인이 필요하신 분 있나요? 주차권 확인.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참석자 설명 안 하신 분 있으면 받으시면 해주시고 나가시면